부산 시민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바로 좀 봐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북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매체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는 되겠습니까? 당선되면 김정은이한테 제일 먼저 간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정당들은 전부 적폐 청산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에 준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수십억 달러입니다. 그걸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전부 핵이 돼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북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매체에서 오늘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남쪽에서는 북에 올라간다고 하고 북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이게 무슨 한국 대통령 선거입니까? 북한 대통령 선거입니까? 또 요즘 시중에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안철수를 찍는다. 그거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에서 만들어낸 구호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을 흔들어서 좌우 양쪽에 발을 적당히 걸치고 대통령 돼 보겠다. 사드 배치도 한다 안 한다. 지금 당론 변경한다고 하고 당론 변경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 박지원 대표가 못하게 할 겁니다. 박지원이라는 분은 대북 송금 사건 때 4억 5천만 달러 북에 갖다 주고 징역 살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정당에서 후보가 돼가지고 적당히 이쪽에도 발걸치고 저쪽에도 발걸치고 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서명운동에 앞장서면서 촛불 시위 현장에 가서 얼마나 설쳤습니까?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사면 이야기를 설치라. 도대체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그런 나약한 기회주의자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위중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그거는 그 뒤에 박지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기권을 하면서 김정일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대북 정책을 전부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현혹이 돼서 안철수 하는 거는 정말로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나약하고 소신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가 통수권을 국군 통수권을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 통수권은 홍준표처럼 소신이 당당하고 안보관이 뚜렷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을 걸고 지킬 그런 사람한테 맡겨줘야지 나라가 안심이 되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좌우에 다리를 걸치고 중간에 턱 걸치고 앉아서 양쪽에서 표를 받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홍준표가 되면 적시 미국과 전술 핵무기 협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도 나토의 독일, 벨기에, 이태리, 터키 그 나라들처럼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토식으로 핵 단추를 공유를 해서 북의 핵 도발을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에는 특수 11군단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또 이번 평양 시가전에 새로 나온 특수부대가 또 있습니다. 특수 11군단만 하더라도 20만 정예병사, 북의 최고의 정예병사. 유사시에 AN2기를 타고 남쪽에 침투해서 요인 제거하고 후방 교란하고 파괴하는 그런 특수부대. 대한민국에도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에 유사시에 상륙작전도 하고 평양에 특수부대를 침투하게 해서 적의 심장부를 제거하고 후방 교란하는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준표가 집권하면 육해공군 해병특전사령부를 해서 여태까지 수세적 국방정책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나라 5천만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입니다. 전쟁이 나면 6.25 때처럼 부산은 후방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지금 전쟁 양상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미사일기 1000기가 있습니다. 아마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때릴 곳이 울산 산업기지하고 부산 인근에 있는 원전일 겁니다. 제일 먼저 미사일로 때릴 곳이 울산의 석유화학기지하고 부산 인근에 있는 원전일 겁니다. 여러분, 원전이 그러지 않아도 원전 공포 속에서 부산 시민들이 원전 건설을 그만하자, 또 노후화된 원전을 이젠 가동하지 말자, 그런 요구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때와는 달리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타격 지점이 비행기를 못 뜨게 하기 위해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때립니다. 미사일로. 그 다음에 부산 원전을 때려버립니다. 부산 인근에. 부산 경남 이 일대는 아수라장입니다. 울산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여러분 사드 배치 해야 되겠죠? 사드 배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사드 배치 가지고 부족해서 핵 전술핵 무기 재반이 좀 하자는 겁니다. 그거까지 해야지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해진다. 여러분, 5월 9일 이 대선은 그냥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전국 좌파 정권으로 갈 것인지, 그게 첫째. 둘째가 친북 좌파 정권으로 갈 것인지, 그게 둘째입니다. 셋째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선거가 5월 9일 대선입니다. 단순히 대통령 하나 뽑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체제 선택 전쟁의 장이 이번 5월 9일 대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홍준표를 믿어줍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언론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어떠냐는데, 나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상강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한테 가던 표들이 전부 홍준표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 대통령이 홍준표가 될 것입니다. 사흘 전에 예비역 장성 100여 명이 홍준표 지지선을 냈습니다. 홍준표 말이 국군 통수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홍준표 말이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 또 장성들이 전부 모여서 이번 주말에도 홍준표 지지선을 놨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홍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은 튼튼한
안보 대통령, 두 번째가 서민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70%가 서민입니다. 역대 대통령 서민을 보듬지 못해서 언제나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은 막노동 하시다가 마지막 직업이 울산 현대조선소의 야간 임시직 경비원이었습니다. 일단 800원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74년 6월 말에 경남 일대를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울산입니다. 거기 가면 먹고 살 게 있지 않을까. 제가 86년도 울산지청에 자원에서 내려갔을 때 현대중공업하고 회식을 합니다. 그때 현대중공업의 신명선 총무부장한테 우리 아버지가 현대조선소에 근무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총무부장이 돌아가가지고 그때 검사가 울산에 6명 보이었어요. 지금은 30명이에요. 사원명부를 초기부터 다 뒤져봐도 사원명부에 없어요. 그래 임시직 경비원인데 그 뭐 일당 800원 받는 사람인데 사원명부에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묻길래 내가 끝끝내 내 경비원 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74년도 울산으로 이사가서 74년 12월에 전화동 현대조선소 백사장에서 밤새 쪼그려 앉아서 철근 지키는 내 우리 아버지 모습 보고 내 피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왜 이래 공평하지 못하냐?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은 늘 달새방만 얻어서 돌아다니느냐? 전세 집도 제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제 어머니는 까막눈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시내 나갈 때 되면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버스 번호를 적어줍니다. 돌아올 때 엄마 이 번호 보고 돌아올 무학인 아버지와 까막눈의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그런 밑바닥에 살던 그런 서민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홍준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이 나라 서민만 돌보겠습니다. 힘들게 사는 이 나라 서민을 꼭 돌보겠습니다. 내 대통령 후보로 우리 보수 우파들이 서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좌파들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좌파들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에서는 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수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제가 내걸은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 이 땅에서 제일 하층민으로 살아 밥을 굶으면서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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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선거에 내 전 인생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전 인생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거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친북 좌파 하나, 그리고 위장보수 친북 좌파 하나, 그리고 친북 좌파 또 하나, 그 세 사람하고 보수 우파의 한 사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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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구도입니다. 구도가 보면 문재인 좌파, 안철수 위장보수, 그것도 강남 좌파라고 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심상정 좌파, 그 다음에 우파는 뭐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따질 것 없고, 우파는 딱 홍준표 하나입니다. 3대1로, 아니 이 선거 구도가 3대1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땅을 지키고 온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하고 YS를 통해서 민주화까지 이룬 이 나라의 주류 세력인 보수 우파가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선거를 좌파들만 설치는 선거로 보십니까? 나는 그가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 그래서 울산에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대1로 선거 붙는데 이 선거 못 이기면 낙동강에 빠져 죽자. 홍준표! 낙동강에 빠져 죽자. 홍준표! 홍준표! 그래도 나는 안철수 후보가 참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지지율 올라가면 올라가서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주식이 올라가고 천 몇백억대, 이제 어떤 데는 2천억까지 올라갔어요 주식이. 아니 선거운동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2천억대 부자가 됐다가 며칠 전부터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주식이 폭락을 해요. 그래도 자기 재산을 공보물에 나온 거는 한 1,100억 될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 나 참 치다 보면서 100억 뜨면 대통령 안 나온다. 1,100억이 있는데 뭐 하려고 나오냐. 그거 앉아서 요거도 묻지 말고 1,100억을 쓰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억씩 써도 1,100일을 써야 됩니다. 하루에 1억씩 써도. 나 그런 돈 있으면 나는 대통령 안 나옵니다. 그거 먹고 살지 뭐 하려고 그냥 나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락가락 하면서 요구도 먹으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 포스터 한번 보십시오. 3번이라고 쓰질 그 당을 안 썼어요. 왜 당을 안 쓰냐? 그 당에 지역구 된 사람 중에서 23명이 전라도, 2명만 수도권. 그러니까 호남 이중대예요, 이중대. 그 당은 민주당 문재인이가 돼도 합치고 안철수가 돼도 합칩니다. 어차피 호남 1, 2중 겁니다. 홍준표! 자기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어차피 합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합친대요. 안 합치고 그럼 39석으로 어떻게 나라 운영하느냐? 그 나라 운영이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선거가 단순히 이미지 선거, 그냥 모양 보고 좀 순한 사람 뽑자. 대통령이 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감당과 결기를 가진 그런 강인한 사람이 돼요.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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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는 강하고 특권층에는 강하고 서민층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홍준표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부산에 몇 번 더 올 겁니다. 몇 번 더 오는데 TK는 이제 좀 뭉쳤어요. 어제 가보니까 열광을 합니다. 이제 부산만 뭉치면 TK, PK가 뭉치면 내가 또 작년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TK, PK가 뭉치면 이 대한민국에 정말 강력한 보수 정권이 들어왔어. 북한 제압하고 그리고 서민들 이 땅의 70%에 달하는 우리 힘없고 빼없고 돈 없어 힘들어하는 서민들 내가 5년 내내 잘 보살피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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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고 정말 옆에 이웃한테도 좀 이야기하시고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하시고 과연 앉아서 진짜 겸비한 아들 그 까막눈 아들 까막눈 엄마 아들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지. 아니 금수저 아들들만 대통령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죠. 밑바닥 출신도 이 나라를 끌고 갈 능력과 자질이 되면 선출해 줘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제가 제일 경력이 화려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비서 경력뿐입니다. 비서는요 절대 그 리더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비서는 비서를 오래 해가지고 그 사람 리더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컴퓨터 백신 그거 좀 하다가 그거는 회사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경영한 경력밖에 없어요. 그래도 홍준표는 제 힘으로 국회의원 4번 하고 지사 2번 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경남지사 하면서 1조 4천억에 이르는 돈 빚을 땅 한 병 안 팔고 깨끗이 정리하고 이 나라에 3대 악이 있습니다. 전국 세력, 민주노총, 정여조. 이 나라를 망치는 3대 악입니다. 네, 전국 세력과 국회의원 때 싸웠고 진주 어려운 폐업을 하면서 민노총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상급식 파동 때 정여조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3대 세력, 전국 세력, 민노총, 그리고 정여조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제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문재인 후보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이래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 세금을 나눠 먹겠다. 말하자면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일어내면 그걸 갖다가 공무원 한 사람이 해도 돼야 할 일을 세 사람 네 사람으로 늘려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망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한다고 했어요. 개성공단이 2천만 평 하면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저 3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성공단에 올라갈 기업이 누굽니까? 전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자리에 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북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를 뺏드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이 왜 청년들이 안 되냐?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우리나라에 3%도 안 되는 이 민주노총의 강성 기종노조들이 자기 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고 저것끼리를 카르텔을 짜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이렇게 딱 만들고 그래 만들고 걸핏하면 광화문 올라가서 스트라이크합니다. 정치투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기업들이 뭐 하려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합니까? 현재 오늘 발표한 보십시오. 중소기업도 6조 4천억을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왜 중소기업이 해외 투자를 합니까?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니까 따라가는 협력업체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북경 따라가면 부품회사가 북경 따라가야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가면 인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동남아 공장 설립하면 동남아 따라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4만 명 고용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삼성전자 중소기업이 따라가야 돼요. 멕시코에 현대자동차가 베라크루즈 생산공장 만드니까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만 해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내 투자가 없습니다. 왜 없냐? 강성기종노조 때문에. 도대체가 연봉을 도지사 연봉하고 똑같이 받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1억을 받아요. 1억을 받는데 매년 스트라이크를. 이래 하는 나라니까 기업들이 뭐 하려고 국내 투자를 합니까? 내가 대기업 회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경남지사를 할 때. 하동에 갈사만에 매립지가 있는데 한 100만 평 줄 테니까 자동차 50만 대 정산을 하동에 와서 해라. 거기는 항구가 있어가지고 좋다. 싸게 땅 제공한다. 그래서 제의를 했는데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우리 노조 때문에 못합니다. 국내 정산은 안 하기로 했어요. 북경에 정산 발표를 했어요. 50만 대. 그러니까 나라가 이등변이 되는 것은 전부 강성 기종노조 때문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막는 것도 이 강성 기종노조. 제가 집권을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강성 기종노조의 특권과 기득권 빼앗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110만 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은 이게 노조 때문인데, 강성기종 노조 때문인데 아무도 그 노조 겁을 내서 말을 안 해요. 민주노총이 87년도 등장하고 난 뒤에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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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집권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이제는 저는 마산으로 또 가요. 마산 갔다가 진주로 또 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문재인이 찍으면 누가 대통령 된다? 김정은이. 그 다음에 안철수 찍으면 누가 대통령 된다? 네, 그렇죠. 홍준표를 찍으면 이 나라 서민들이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그렇습니다. 5월 9일 홍준표를 찍으면 이 나라 서민들이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자, 저는 이제 마산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PK, DK부터 우선 다져놓고 그 다음에 국상을 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신문에 나오는 거 그 우리 편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홍준표를 믿고 5월 9일 가족 모두 부산 시민들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서 이 800원짜리 경비원 아들도 까막눈 엄마를 둔 그런 무식쟁이 아들도 대통령한테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준표 후보의 승리를 염원하는 비행기를 힘차게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저 비행기처럼 하늘 높이 매일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의 희망이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성 기자? 참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 네. 스스로 그 서민 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어머니 네. 아버지 얘기 다 하셨지만 네거티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북한과 관련을 지어서 문재인 네. 후보를 비방하거나 또 이제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상대 후보의 자신의 비전, 자신의 정책, 자신의 미래 이런 것들을 건설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여야 되거든요. 유세나 연설은.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물론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마타도어식으로 저렇게 비판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요구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언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이것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드러내는 것은 글쎄요. 저는 좀 뭐랄까 이 품격이 좀 네. 높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네요. 그래서 요즘 뭐 별명 뭐 이런 네. 게 개그준표 뭐 이런 별명도 보이고요. 웃기긴 해요. 네. 세탁기 발언 이후에 저는 많이 웃겼어요. 네, 홍준표 후보를 보니까 네. 세탁기 생각이 그렇게 계속 나더군요. 네,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세탁기는 어떤 세탁기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네. 고장난 세탁기가 아니냐 했더니 삼성 삼성 세탁기. 세탁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번 대선은 굉장히 갑자기 온 대선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2월에 네.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본 국민들이 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가을이거든요. 네. 가을 넘어 겨울, 겨울 넘어 봄 이렇게 온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5구 장미 대선이 국민들이 촛불 민심이 만든 대선이에요. 그렇다면 네. 더 이상 이런 적폐를 계속 온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 네. 불공정한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상식적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민주 질서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해서 치러지는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신에 입각한 노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정신에 입각한 후보들의 정책 페스티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적폐가 쌓이는 정경유착이나 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겠다. 국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그동안 잘못됐던 정치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소하겠다. 네. 복지 문제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가야 되고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이를테면 뭐 국가안보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더 중요하게 국민안보 아니겠어요? 인간안보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 인간안보 어떻게 하겠다. 한반도 남단 어떻게 평화로운 지대를 만들겠다. 이런 네. 비전을 내놔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비전은 간대 없고 그냥 남 흉이나 보고 남 욕이나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건 집에 가서 본인 혼자 하시면 되고 대중들 앞에 섰을 때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서민을 팔고 있지만 네. 서민을 위한 정책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유권자들, 아주 꼼꼼하고 깐깐한 유권자들은 바로 그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뼛속같이 뼛속 깊이 서민 대통령이다. 그래서 서민을 위해서 무슨 정책 하겠다. 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 중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완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우 하나도 안 끊겼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대단합니다. 오마이TV 기술력 대단합니다. 어떻게 안 끊기고, 끊깁니까? 지금 달려왔는데요. 네 저희가 대단합니다. 전북대 앞으로 지금 네, 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문재인 후보의 음흠. 선거 유세 현장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참 낙동강에 뭐 빠져 죽자 이기지 못하면 뭐 이런 얘기도 그런 하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를테면 그 저는 이게 살자고 하는 짓이거든요. 살자고 하는 일이고 네. 우리가 그 아이들을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에 깊이 빠져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반성을 했습니까? 그렇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고에서 빨리 애들을 네. 구출해내는 노력, 국가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촉발된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안 되면 뭘 빠져 저는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썼었죠. 저는 대단히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 누구한테 죽음을 권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희망, 미래 그리고 비전 이것을 보여주는 정책 페스티벌이 바로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 것이지요. 그게 네. 아니라 끊임없이 뭐 무슨 빠져 죽자 네. 뭐 이렇게 안 되면 뭐 북한 대통령을 뽑는 거냐 뭐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런 양관도 없는 것을 갖다 붙여서 마치 그런 것이냐 이미지 네. 정치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자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뭐 당당한 서민 대통령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요. 강성 노조 뭐 이런 걸 때려잡겠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때려잡겠다 이거 옛날에 그 80년대 70년대 네. 나왔던 표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이게 아직도 우리가 군사 용어가 너무 많아요. 네. 민주사회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과도하게 군대 용어가 많습니다. 군사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휴전 중이긴 해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반도의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대결을 부추기면서 상대방을 갈등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은 21세기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 설득 이런 게 중요한 가치여야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대결을 조장하면서 냉전식 용어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유세에서 저는 눈여겨봤던 게 바로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세. 이게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홍찍문. 보수. 그렇죠.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심찍안. 어제부터는 홍찍자. 홍준표를 찍읍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던데 오늘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세가 컸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수표를 안철수 후보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표를 가져와야 된다. 그거부터 수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반감을 또 한번 드러냈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지가 않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보면은 삼강 구도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3강 구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안철수 3강 구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론조사 지형은 2강 2강 3약 아닙니까? 2강 3약이라고 뭐 2강 왜냐하면 10%가 안 돼요 아직. 그렇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최소한 10에서 한 자릿수예요, 지금. 그럼요. 10에서 15% 정도는 가줘야 아니죠. 한 20%는 가줘야 뭐 이중이라고 최소한 1중이라고 15%는 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중이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아직은 6%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자리 숫자가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약이라고 볼 수 있죠. 2강 3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강 다자구도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어떤 본인의 지향을 바람, 피력한 희망.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실에 부합하지 않죠. 근데 사실 이게 득표율이 15%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10%가 되지 않으면 절반도 이 선거 비용을 보전 못 받아요. 10%가 넘으면은 절반을 보전받고 15%가 넘어야 15%가 돼야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10%가 되지 않으면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겠죠. 사활이 걸린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촛불에 1,700만이나 나왔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 역사, 저 어제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 제가 이제 유심히 취재를 했는데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양쪽에 광화문역 9번 출구에서 후보가 이제 그 터널을 통과하는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터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관심 있는 후보가 나타나면 와 하고 몰려드는 어떤 군중 심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전 촛불 취재하면서도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기다려요. 이 길을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터널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촛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200만, 300만이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급한 네거티브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금방금방 다 확인을 해요. 누구 후보의 아버님이 뭐 인민군 대위였어? 정말? 전부 찾아보거든요. 이게요 전부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기 때문에요.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기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팩트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서 옛날 같으면 막 얘기해도 돼요. 옛날에는 신문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안 쓰면 그만이죠. 방송 몇 개니까 통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요새는요 국회 출입 기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보세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버스 한 대. 그렇게 기자들이 많고요. 기자 전문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은 기자가 됐어요.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전부 스마트폰 들고 그 촬영해가지고 페이스북 생중계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트위터로 페리스코프 생중계하죠. 전부 뭐 자기 트윗에 올리죠. 카카오톡으로 보내죠. 이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고 품격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지지율을 올리려면 품격을 올리고 비전과 미래,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셔야 된다. 홍준표 후보한테 얘기 꼭 하고 홍준표 싶어요. 후보가 저희 방송을 좀 보면서 코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저의 이 주장을 홍준표 후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 건강한 선거 문화가 정착이 되죠. 자꾸 저렇게 욕하면 하향 평준화 되면 안 되는데. 하향 평준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임금에서도 하향 평준화. 절대 반대거든요. 상향 평준화. 뭐가 됐든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자꾸 이게 바지끄레기를 끌어당겨가지고 밑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삼성 세탁기 들어갔다 오셔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안 됩니다. 저희는 상향 평준화를 원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좀 높여줘야죠. 정치인들이 이 민주주의의 수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이게 떨어지는 수준이면 그러니까 맨날 정치가 욕 먹는 거예요. 국민들 수준 이상으로 가야지 그 이하로 계속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촛불 현장을 나와봤다면은
그럼요. 못하죠 그렇게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촛불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교보문고에서 책 사러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장면만을 봤더라도 계속 집회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잠깐 지나가면서 현장을 30분만 둘러봤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는 또 놀랐던 게 그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문재인 후보를 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함께하는 그 모습. 안철수 후보도 광화문 광장을 광화문역 근처를 찾았었잖아요. 그 비교된 사진이 트위터에 계속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더군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거는 공간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대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저녁 시간대였고요. 안철수 후보는 아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비교 분석을 하되 몇 가지 이 디폴트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분석을 하실 때 분석 틀에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취재죠. 그러니까 전주와 저녁 그렇습니다. 전주와 광주에서 문재인과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같고요. 저녁 때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저희들이 오늘 취재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기가 어떤가. 그리고 얼마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대중적인가.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